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치 브로커, 참 낡고 오래된 말 같은데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신인인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정치 브로커로부터 시청 인사권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는 출마 예정자로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렸다고 고백했는데요. 브로커는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 사람, 조직원 200명을 만들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그 돈을 후보가 만들어 와야 한다. 만약 후보가 못 만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며 당선되면 시청 인사권 일부를 달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요구한 인사권은 주로 이권과 연계된 쪽이었다고 하죠. 설마 우리 지역에도 이런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지는 않겠죠?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토착 브로커는 사라져야겠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내 양봉연구의 권위자죠.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정철희 교수가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안동대학교 정철희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정치 TMI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천용길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 4개시 안동, 영주, 문경, 상주 그 시장 후보들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5개 군, 그 후보들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서 일단은 경북도지사 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은 게, 현직 이철우 지사 나올 게 뭐 확실하고, 네. 혹시 다른 후보 등록한 후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신청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마감됐어요? 네, 이미? 마감됐는데 이 경북도지사로는 현 이철우 도지사만 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상 확정이 됐고. 아, 그래요?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현재는 없고. 이게 후보 등록이 언제까지죠? 네. 후보 등록은 지금 선거가 있기 전에 5월 중순에 등록 마감을 합니다. 5월 중순쯤에.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 본인이 사전에 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과정이고 예비 후보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후보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몇몇
이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후보를 낼 것으로 보고 지금 몇몇 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는 이철우 현 지사 확정 이렇게 보면 되겠고 확정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네.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자 경북 교육감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교육감은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예. 만약 정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년 전에 당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교육감 후보로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예. 현재 그 임준희 전 대구시 부교육감 그리고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고 예. 임종식 형 교육감도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아 일단 뭐 나오긴 나올 것 같고. 네. 근데 언론에서 보니까 임종식 현 교육감 뭐 수사 중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건 뭐 아직 상관없는 거고요. 네, 임종식 교육감이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을 한 차례 경북교육청에서 당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죠. 이건 뭐 입찰과 관련해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 수사 중인 단계라서 이 교육감 그렇죠. 선거 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라서 그렇죠. 출마에는 일단은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기소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그 전에 수사 중인 단계고 어쨌든 현재는 임준희, 마숙자, 임종식 이렇게 세 후보 예상이 되는 거고요. 소속 정당은 없지만 그래도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그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3명의 경북교육감 도전 의사를 밝힌 인사들 모두 이 보수 교육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난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진보 교육감 후보가 1명 있었고 이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가 4명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임종식 교육감이 당선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진보 교육감 후보를 준비했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 지부 쪽이나 이쪽에서 후보를 물색 중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보 쪽에서는 교육감 후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기초단체장 선거 오늘 북부 지역의 5개 군수 선거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먼저 인구가 유일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북부 지역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했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인데요. 예천군은 현재 예비 후보는 1명만 등록을 했습니다. 아 현재 1명? 네. 아 김상동 후보. 네, 김상동 그렇죠. 전 예천 부군수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 이 김학동 형 군수도 일단 출마 의사 재선 의지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뭐 나오겠네요. 네, 둘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상황이라서 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이목이 좀 쏠리고 있고요. 4년 전 선거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학동 이 후보가 53.28%. 당시 현역 군수였던 이현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46.71%. 박빙의 승부를 벌였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그 당시 김학동 후보가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았던 현직 군수를 물리치고 공천을 받았던 그런 상태에서 군수 취임을 할 수 있었고 김상동 후보가 4년 전에도 출마를 하긴 했었나요? 경선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경선 참여해서 역시 경선에서 패배했었습니다. 패배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의성 가볼 텐데 지금 김주수 군수가 3선 도전 그렇습니다. 거의 하겠고요. 여기는 뭐 후보가 많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이영훈, 최유철, 김진욱 이 3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이 김주수 형 군수 역시 3선 의지를 밝혔고 그렇죠. 김수문 경북도의원이
3월 22일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4월 5일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주수 군수가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것이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거냐 좀 봤던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라면 페널티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때문에 공천을 김주수 군수가 신청하더라도 일단은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이미 의성군수 선거에 3번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이 네 번째? 이번에는 또 어떤 경선 과정에서 상황이 벌어질지도 관심사고 민주당 후보가 아직까지는 없긴 한데 민주당 소속으로 이 경북의 군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도의원에 당선됐던 임미애 경북도의원이 의성 군수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도의원 선거에서도 1대1대1 자유한국당 후보 무소속 후보 하나와 임미애 후보가 맞붙어서 한 명을 뽑는 선거에서 당선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민주당 소속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결과였죠. 당시에.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임미애 도의원이 이 군수 선거에 나올 건지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몰라서 조금 전에 전화를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그렇죠. 군수 나갈지 말지. 그리고 혹시 도지사로도 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좀 전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조만간에 이제 마음을 결정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성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가 지금 싸움을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영양 가볼 텐데 영양의 지난 선거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1, 2위 표차가 59표 차로 이제 오도창 현 군수가 당선이 됐었던 그런 결과였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영양군수 선거도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오도창 군수가 46.25%, 당시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홍렬 후보가 45.78%, 59표 차이였는데 이번에도 지금 국민의힘 이 경선 과정에 이 두 사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2명이 더 나오는군요.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또 전병호 전 영양읍장 그리고 조동희 전 영양군청 출신 공무원이 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가운데 경선 과정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 경북 북부 지역의 9개 시군 가운데 현역이 지금 재도전 의사를 밝힌 곳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다른 지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도 안 했죠. 영양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다들 아직은 예비후보 등록 안 했는데 영양의 오도창 군수만 예비후보 등록하고 현직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죠. 현직 직무가 정지되는데 다른 지역 단체장들의 경우에는 이 경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단체장직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 3월 29일에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직무는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4년 전 선거가 치열했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이걸 인지하고 일찌감치 경선 과정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선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 자, 이제 봉화로 가볼 텐데 봉화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인데 현재 그 엄태양 군수가 뭐 여러 가지 뭐 재판 중인 상태죠. 그렇습니다. 재판 중이고 불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나요? 했습니다. 했고요. 그러면 후보가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된 유일한 군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당 후보? 김남수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용 전 봉화
부군수 예. 그리고 김희분 전 봉화군수 최기영 전 파인팜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박형국 전 도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네, 정리를 하면 민주당의 1명 국민의힘에 지금 4명의 예비후보가 이 등록을 한 상황인데 봉화 지역도 4년 전 선거가 치열했거든요. 여기도 참 치열했어요. 네, 당시에 현직에 있던 박노욱 자유한국당 후보가 49.69%, 무소속의 엄태양 후보가 50.3%. 아이고. 134표 차이였습니다. 여기 134표. 네. 아까 59표였고 영향은 여기가 2등이었을 것 같은데요. 표 차이 적은 걸로.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이번에 상당히 경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후보도 4명 중에 1명을 또 뽑아야 되니까. 후보들도 아주 쟁쟁한데요. 보니까 경력들도. 네, 경력들이 봉화에서 다 단체장을 지냈거나 그러네요. 또는 기업체의 대표로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그 고려대학교에서 개공 교수로 또 대학에서 경력을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봉화군수 선거도 현역 군수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 남았습니까? 청송 남았네요. 청송 4년 전에 영양 다음으로 치열했던 봉화보다 더 치열한 구장이 더 있었네요. 청송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청송도 이 현역인 윤경희 군수가 재선 도전을 선언을 했고 연속으로 보면 재선이고 총 선거로 보면 지금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종도 전 도의원, 이경기 전 청도 부군수, 시사평론가 전혜진 또 무소속의 이 배대윤 전 청송군수 이렇게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전혜진 시사평론가가 있나요? 제가 이름을 못 들어봐서 그런데 여기 또 후보로 나왔군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4명의 싸움이 되겠군요. 경선 싸움이. 그렇습니다. 되겠고, 아직 윤경희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경선은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4명의 싸움과 또 무소속 후보가 나온 상황이라는 것도 관심사입니다. 총 5파전이 될 것 같고요. 자, 다 봤나요? 우리 5개 군? 네, 그렇죠.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군수 선거 앞두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대부분의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 것인가. 경선 룰을 정하는데 여기에 불복하는 사람이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4년 전 선거와 비교해 보더라도 4년 전에도 무소속과 맞붙어서 아주 적은 표 차이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도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도 있고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경선 과정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후보들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나온 곳들이 많지 않은데 민주당 후보군이 누가 나오느냐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가 나온 가운데 이 다파전이 치러질 경우에는 의성 같은 경우에는 임미애 의원이 군의원도 2차례 지냈고 도의원까지 지냈고 나름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성향에 이 지지표가 좀 분산된다면 민주당에서 군수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선거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경선이 어떻게 치러지느냐, 불복하는 후보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고 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 여기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의성의 임미애 지금 현역 의원이죠. 도의원인데 출마를 군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로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의성에서 국민의힘 여기서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임미애 후보는 유리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 나오면 좀 힘들어지는 것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지역 5개 군 또 경북도지사
경북 교육감까지 후보, 예비 후보들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기초의원들 가운데 기초의원. 청년 후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좋습니다. 30대. 아유, 좋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양봉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한국양봉학회장이기도 하죠.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의 정철희 교수가 최근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 개도국 문제 해결 공동연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받아서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정철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철희입니다. 예, 교수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3년 동안 17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되셨는데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하고요. 예. 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력을 이 해외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식 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네, 그렇죠. 실은 이름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가에 기술을 지원하고 전수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은 대개 우리나라 특허청과 과학기술부 그리고 교육과학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는 국제 원조 사업이자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의 이 앞선 기술을 개도국에 이제 전수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 중에서 이제 양봉 기술을 이제 전파를 하게 되시는 거죠, 교수님이.
네, 맞습니다. 자,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우리 정철희 교수님께서는 우즈베키스탄 스마트 양봉 개발 사업에 이제 참여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선 스마트 양봉이란 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스마트 양봉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단어를 좀 줄여서 붙여놓은 이름인데요. 예. 양봉의 강건성을 증진시킨다. 즉, 다른 말로 양봉의 건강함, 건강한 양봉을 증진시켜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중앙아시아의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잡았는데요. 실제 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양봉 기술을 아주 많이 요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양봉의 강건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건강성, 네네. 예, 강건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스마트 양봉이라는 거고, 많은 나라 중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선택을 하신 건데, 우즈베키스탄 양봉이 좀 어떤 현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위 중앙아시아에서는 중심 국가가 되는데요. 실제로 양봉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밀원 자원들은 또 매우 좋은 양봉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 양봉 산업에서 강건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생산성을 증진시켜주는 그러한 기술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우즈베키스탄의 양봉 기술, 뭐 우리나라보다 뭐 20년, 30년 뒤처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양봉 기술은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양봉 기술에는 소위 말하는 꿀벌을 관리하는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봉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또는 양봉 연구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양봉의 건강, 꿀벌의 건강성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불어닥친 꿀벌의 월동 폐사나 꿀벌 실종 같은 이런 사건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이 꿀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반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양봉 기술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종합적으로 봐서요, 양봉 기술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지금? 양봉의 건강 관리 측면에서는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나 유럽의 일부 국가가 꿀벌의 건강적 측면은 가장 잘 관리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질이나 양봉 산물의 관리, 그리고 마케팅 분야는 아무래도 뉴질랜드가 마누카벌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면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봉에는 다양한 생산물이 있거든요. 벌꿀,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러한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기술은 지금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양봉 기술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중국, 또 우리나라도 이제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저희는 올해 8월 달부터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농업대학교와 공동으로
현지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요. 예.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꿀벌의 병해충을 관리하거나 진단하는 기술을 먼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즈베키스탄에도 좋은 밀원 자원이 있어서 좋은 벌꿀이 생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벌꿀의 품질 관리 기술과 그 벌꿀 기능성을 같이 탐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좋은 벌꿀을 생산했으면 그 벌꿀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까지가 저희 연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꿀벌 그 병해충 진단 관리에서부터 벌꿀 품질 관리 기술 또 기능성 등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실 텐데 자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양한 꿀벌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저희는 스마트 양봉 기술 중에서 이 벌통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한 스마트 양봉 모니터링 기술을 해외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의 다양한 산업계에서 이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교두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 이러한 모든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농민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단지 우리 양봉 기술 우즈베키스탄에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는 것도 상당히 많고 또 현지인들의 또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군요. 자, 우리 정철희 교수님께서 최근에 한국 양봉 학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동계 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하고요. 3월 1일부터 제가 학회장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달여 지나고 있는데 요즘에 왜 양봉 산업이 위기다 이런 말 많이 들리거든요. 꿀벌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 현황과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올해 들어서면서 꿀벌들이 사라진다. 그다음 월동을 하고 있는 꿀벌이 폐사하는 일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직연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꿀벌의 병해충의 관리와 이상 기상 현상에 의한 이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꿀벌들이 좀 더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또 꿀벌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꿀벌의 관리도 중요하고요. 꿀벌이 활동하는 공간, 즉 이 우리 산야에 다양한 꽃이 필 수 있도록 많은 밀원수들이 존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병해충 관리라든지 기상현상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병해충은 그렇다 치고요. 기상현상은 어떤 점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1월에서 3월까지만 볼 때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 추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겨울이 들어오기 전에 초겨울과 늦가을에 기상현상이 더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원래 꿀벌들은 9월과 10월에 겨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지난 10월은 평년에 비해서 지나치게 추웠습니다. 매우 추워서 겨울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11월 말과 12월 초에는 또 엄청나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꿀벌들이 마치 겨울이 일찍 와서 빨리 봄이 왔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기상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겨울 준비가 되지 않았던 벌들이 그 당시에 12월 말에 추위에 얼어 죽거나 또는 집을 나가서 못 돌아왔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지난 그 10월, 11월, 12월에 좀 변덕스러운 날씨, 뭐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줬다. 그러면 한겨울에는 꿀벌들은 어떻게 지내는 건가요? 네, 한겨울에는 꿀벌들은요. 소위 벌통 안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벌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꿀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추위에 떨면서 열을 내면서 지내거든요. 밖에 아예 안 나오는 거군요, 한겨울에는. 그렇죠. 벌통 밖에 속에만 나오지도 있는. 않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은 소위 알을 낳거나 육아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여왕벌이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일벌들이 다시 그 알을 키워야 돼요. 이런 육아 활동은 많은 에너지와 지금 노동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꿀벌들이 빨리 늙습니다. 그러면 한겨울에도 꿀벌들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벌통 자체가 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이거 뭐 이것저것 여쭤보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시간이 다 돼가서요. 자, 이렇게 꿀벌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요. 이게 양봉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꿀벌 화분 매개에 따른 국내 농업 생산의 규모가 무려 5조 9천억 원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양봉이 중요한가요, 우리 농업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양봉 자체가 이 양봉인에게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득은 벌꿀이나 기타 양봉 산물에 국한될 텐데요. 이 꿀벌들이 하고 있는 화분 매개라는 이런 생태계 서비스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화분 매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동의 자랑인 안동 사과가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딸기도 마찬가지고 참외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단지 양봉산업이 아니라 뭐 농산물 전체에다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학회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이 양봉가들께서는요, 그 꿀벌을 보호하면서 잘 키울 수 있는 병해충 관리와 사양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정책적으로는 우리 양봉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꿀벌을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꿀벌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자 이 먹이인 꽃피는 식물들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꽃을 심고 마을에도 꽃을 심고 꽃피는 마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테고요. 꿀벌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병해충 관리, 양봉 보호 정책의 필요성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꿀벌의 먹이인 꽃피는 식물을 많이 가꿔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정철희 교수였습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LG전자 상당히 좋았고 삼성전자는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이 77조 원,
영업이익이 14조 1,000억인데요. 예.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7.8%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뭐 50%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50% 증가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매출은 역대 분기 최고고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이제 두 번째 기록인데 이미 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예. 물론 뭐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 자세히 공개된 건 아니지만 디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했고 또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게 주요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통상 이제 1분기가 전자업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 최고를 기록했고 또 지난해 3분기부터 이제 3분기 연속 이제 최대 매출을 이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연속. 예. 성수기가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점차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에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과연 끝은 어딜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만 원을 밑돌고 있고 오늘도 증시 전체가 뭐 다 안 좋긴 했지만 오늘도 역시 떨어졌네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6만 전자 이제 6만 8천 원대 떨어져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연중 최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대표 품목하면 스마트폰과 반도체인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은 수량면에서는 1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익성 영업이익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영업이익 비중은 15%인데요. 애플이 75%입니다. 어이구, 그래요. 무려 5배가량 차이가 나죠. 삼성전자가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로 물건을 많이 팔아도 현금 쓸어가는 건 애플이라는 얘기고 최근 들어서 중국은 중저가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빠르게 또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먹거리인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도 좀 순탄치가 않아요. 지금 삼성은 2030년까지 대만의 이 시장 1위 TSMC 대만 반도체를 제치고 파운드리 세계 1위 올라서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문제는 지난해 말 기준 여전히 TSMC는 52%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 그래요. 삼성은 2위이긴 하지만 점유율이 18%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사태가 겹치니까 이게 삼성의 위기론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좀 샌드위치 신세를 지금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나저나 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들 참 많은데 이 답답한 상황이 벌써 한 1년 넘었죠? 이게 구만전자에서 내려온 게 1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는 역시 실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는데 미국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서 이제 빅스텝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예고하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유는 연준이 지난 3월에 이제 FOMC 회의를 했는데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의사들 대부분은 당장 3월에도 50베이시스 포인트, 0.5% 금리 인상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 단기적 불확실성 고려해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그쳤다라는 거고요. 대다수 이 FI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지면 앞으로 회의에서 한 번 이상 0.5%포인트 이상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는 이 연방기금 선물이 있는데요. 이게 5월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78%선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하나의 긴축 수단이 바로 이제 양적 긴축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간 950억 달러, 우리 돈을 약 115조 원의
달러를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있었던 월 상한선 최대가 한 5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빠른 속도로 돈을 흡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오늘 뭐 2% 넘게 거의 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다음 달입니다. 이제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 뭐 근 80%에 다다르니까 뭐 인상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른바 빅스텝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번 달이죠. 이제 14일에 열리게 될 텐데 지금 이주열 총재가 퇴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총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오는 14일 한은의 금통위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장 공백인데요. 이주열 총재는 3월 말로 퇴임했습니다. 예. 신임 이창용 후보자는 오늘 1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 인사청문회 하는군요. 하는 총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예. 여기에다가 과연 그러면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인가인데요. 당초 전망은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지금 부총재 부가 이제 주재를 하게 되는데 네. 기준금리 동결하고 다음 달로 인상 미루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주에 공개된 이 물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4% 돌파했습니다. 아, 예. 10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예. 여기다가 미국이 5월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다만 우려스러운 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요. 그렇죠. 또 지금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총재 부재 속에 한은이 물가냐 성장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난달에 물가 4% 돌파한 상황에서 뭐 유가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 곡물 가격도 상당히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2분기 수입 곡물 가격이 또다시 오를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 자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곡물 자급률이 2020년 기준 20%입니다. 1970년대 80%가 넘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반세기만에. 예. 특히 쌀을 제외하게 되면 콩, 옥수수, 미래 자급률은 10%가 채 안 됩니다. 아하, 예. 결국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근데 이번 글로벌 곡창제에서 전쟁이 발발하니까 또 한 번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분기 곡물 가격을 전망해 보니까 전분기에 비해서 식용곡물은 10.4% 오르고요. 사료용은 13.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아, 예.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하나가 환율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죠. 여기다가 수입하려면 회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회상 운임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수입 곡물 가격은 최근 6분기 연속 상승세, 1년 반째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들 원료로 하는 국내 식품이나 사료 등의 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국내 식품 물가 부담이 상당 기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달도 또 물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최장 1년 넘게 자동차 인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소식, 그리고 막혔던 국제선 하늘길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